저희 K9 자주포가 산에 포탄을 쐈는데 예. 포탄 9발이 점 하나에 다 맞은 겁니다. 한국 K9 자주포는 미군 저격수가 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IEPA에서 발표하는 국제평화지수를 보면은 21세기 들어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시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유럽이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을 평화의 시대에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분쟁과 냉전의 시대로 도래했다는 거죠.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오늘은 K방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뭐 많이 알려져 있죠. K2 전차, 그리고 레드백, K9 자주포, TA-50 훈련 공격기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육해곤, 저희가 사실 구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해저의 잠수함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방위 산업이 우리의 국방력을 튼실히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세계를 무대로 해서 수출되어져 나가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구체적인 우리 방위 산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 이 방위 산업 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하나자산운용의 최영진 전무, 그리고 전 국방대학교 총장을 지내셨던 정해일 장군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정해일 장군님은 이제 국방 정책이라든지 또 국방 대학교라는 게 또 간부들 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안보 보좌관도 하신 바가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 방위 산업의 위상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높아진 모양이죠. 전 세계에서 저희 그 무기 체계를 명품 무기로 인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격세지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한 70년 전 그 우리가 6.25 전쟁을 치를 때는 탱크 한 대도 우리 손으로 못 만들던 국가에서 지금은 그 명품 무기라고 해서 그 수출하는 반열에 들어선 그런 국가가 됐다는 거는 참 말씀하신 대로 정말 격세지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최영진 전무님도 군대 다녀오셨죠? 예, 뭐 저도 ROTC 33기니까. 예. 그렇게 기수까지 구체적으로.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최전방 6사단 그 비무장지대에서 지피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아 근데 왜 제가 여쭤보냐면은 요즘엔 없어졌으리라고 봐요. 아 저도 소대장을 했는데 소대원들이 갖고 있는 수통마저도 US 아미 이렇게 써 있었던 적이 있어요. 진짜로. 야, 그러니까 6.25 때 쓰던 그 수통을 야, 그 21세기에 그걸 썼다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진짜 첨단의 무기 체계마저도 우리가 이제 수출을 하게 돼 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투자의 관점에서도 많은 투자들이 방산 쪽에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이런 방산 업체들의 자본이 튼실해지고 이것이 우리 국방력에도 또 방산 산업에도 방위 산업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 전무님? 이 그 방위비 같은 것들이 계속 국방비 이런 차원에서 많이 늘고 있죠. 예, 실제로 그 글로벌 IEPA에서 발표하는 국제 평화 지수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정치적 갈등하고 대규모 전쟁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21세기 들어서 가장 지정학적으로 위험한 시기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동안 한 30여 년, 1989년도에 독일이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통일이 되고 유럽이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을 평화의 시대에 살아왔었는데 그 평화의 시대 이후에 지금은 다시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분쟁과 냉전의 시대로 도래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계 방위비 지출입니다. 9년 연속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2023년에는 총 2조 4,300억 달러를 기록을 합니다. 2023년에는 6.8%를 증가하게 되는데 이게 2009년 이후에는 가장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세계 방위비 지출도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가장 큰 원인이 미국이 경찰 국가를 포기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불안감을 느낀 각국들이 국방비를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다. 각자 도생을 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크게 우리가 K방산을 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방산 기술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을 위협하던 독일이나 또 연합군이었던 프랑스나 영국 이런 국가들이 30여 년 동안 상당히 많은 군비를 축소했다는 겁니다. 전쟁이 없었으니까. 네, 전쟁이 없었기 때문이죠. 러시아로부터 로드스트림을 받아서 사실 가스관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공급을 받았던 그런 유럽이 나토 역시도 사실은 계속해서 군비를 축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극적으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토끼처럼 잠을 자고 있었던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앞서 우리 장군님 말씀 주신 것처럼 6.25 전쟁 이후에 70여 년 동안 전쟁이 끊임없이 휴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작전을 배치했었고 네. 또 군사 방산 관련해서는 캐파를 계속해서 늘려왔었고 예. 또 현장 실전에 또 배치가 돼서 이 성능 개선을 계속 해왔던 거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30년 이상의 갭을 만들어냈고 급속도로 이제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국의 방산 업체들은 그 갭을 줄이는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이 변화하면서 새로운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국방비들의 증액들이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국방비 증액이 어디로 이전될 것이냐라는 측면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면 오늘 이야기가 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정혜일 장군님께 어쨌든 큰 전쟁이 두 개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그때 당시에는 뭐 길면 한 달 짧으면 일주일이라 그러더니 지금 2년도 훨씬 넘었고 아랍 쪽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하마스 전쟁이라 하는 것도 다 이란도 지금 들어온다고 그러고 뭐 지금 약간 소강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확전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 다발하고 있고 항시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국제적인 분쟁은 앞으로 계속 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우리 최 전무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30여 년 정도 정말 그 서유럽 특히 서유럽 동유럽 쪽은 평화 시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게 싸우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3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전쟁의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 강대국들의 무력 사용보다는 대리전 형태의 약소국들 간의 전쟁 또는 이 종교 중동 지역에서는 종교 분쟁의 어떤 한 종파 간의 그 전쟁 또는 테러 위주의 전쟁을 해왔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이라크 전 아프간 전쟁이었는데 요번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면서 가장 세계에서 초강대국이라는 러시아가 직접 무력을 사용해서 인접 국가를 침공했다는 것은 그 유럽인들에게는 굉장한 충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22년도에 국방대 총장을 할 때 독일에서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방대 총장 회의라는 건 저희가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나토 정상 회의에 우리 초대받아 가시듯이 나토 국방대 나토 국가들끼리의 국방대학교 총장 모임에 대만하고 저희 한국하고 일본이 초대를 받아서 업저버 자격으로 이제 가서 유럽의 정세라든가 세계 글로벌 정세에 대해서 해마다 토의를 하는 그런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도 그 나토 국방대 총장들은 대부분 90%가 이제 현직 장군들이니까 자기 국가의 그 안보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리얼하게 하는데 굉장히 쇼크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토 군사 의장 사성장군 네덜란드 출신의 장군이 직접 자기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공포에 좀 쌓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으로 눈을 돌려보면 이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제가 레바논에서 1년 동안을 이제 유엔 평화유지단장을 하면서 그 지역의 시아 수니들과의 시리아 전쟁 때 있었습니다. 저는 14년에. 근데 요번에 독특한 것은 시아파와 수니파가 같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 원래 이스라엘과의 그 아랍권 갈등보다도 시아 수니가 관계가 더 안 좋잖아요. 원래. 시아 수니 간의 갈등이 더 심한데 시리아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는 시아파와 대다수를
그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 수니파 간에 뒤에서 사우디가 수니를 지원하고 이란이 그렇죠. 시아를 지원해서 싸우는 이런 대리전 양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시아파인 헤즈볼라하고 수니파인 하마스가 같이 지금 양쪽에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예. 이런 양상이기 때문에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가 새로운 전쟁 양상에 접어들면서 안보 불안의 공포감이 더 확산되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자명한 사실로 이렇게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전쟁의 기운이 유럽에서 중동으로, 중동에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동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한반도가 어쨌든 정전 상황이기 때문에 더 우리에겐 불안한 그런 상황인데 한국이 방산이라는 측면에서 최영지 전문의 네. 아까 뭐 우리는 실전 준비를 계속 해온 거고 저쪽은 평화 때문에 갭을 많이 줄였고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 외에도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산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K방산의 그 생산 능력과 가성비가 에 대해서 전 세계가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대규모 생산 시설을 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분단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럽의 그 방산 기업에 비해서 수출을 수주했을 때 빠르게 납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성능 개선을 계속해왔고 이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경쟁 국가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또 네.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그 방위사업청 중심으로 해서 사실 예전에는 이제 뭐 삼성그룹, 뭐 대우그룹, 하나그룹, 뭐 현대그룹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에게 사실 방위산업을 이제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국산화 그리고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독려를 해왔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냉전 종료 이후에 서구 국가들이 최첨단 무기 체제에 집중했다면 우리는 이제 휴전 국가라는 특성 때문에 이제 화력 위주로 그 화력 무기 생산 라인을 유지하고 또 국산화하고 또 성능 개선하고 기술 개발하는데 그런 것들이 축적되다 보니까 지금 상당한 수출 경쟁력을 이제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전 경험과 호환성인데요. 특히 북한과의 근접성 때문에 높은 수준의 무기 체제와 가동률을 갖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군사 훈련을 꾸준히 해왔고 뭐 무기의 완성도 향상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 인명에 대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첨단 기술과 그 접목이 되면서 자동화 내지는 무인화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전술 장비들의 이 고도화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토의 장비와 우리가 높은 호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네. 우리가 동맹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무기 체제가 나토의 장비와 높은 호환성을 갖고 있다는 것 역시 이 K방산의 큰 강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한국이 워낙에 뭐 좋은 표현으로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방산을 테스트하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겨울에 엄청 춥고 여름에 엄청 덥고 산, 들 뭐 그죠? 그래서 이 방위산업이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종합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의 지형이나 기후가 그렇게 최적화되기도 어려울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한 분도 뵀는데요. 장군님 어떻습니까? 이 방산업체들 잘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직접 써보셨을 테니까 뭐 어쨌든 민간에서 이제 민간 위주의 어떤 그런 방위 산업이 크게 이제 개화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기존의 방산업의 특징이라는 건 한번 채택하면 여간서 바꾸기가 좀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입만 하면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수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수출이 급증하는 것도 이례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한국 우선 우리 무기 체계의 우수성은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포병 또는 박격포 사격을 해보신 분들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텐데 박격포를 쏜다는 거는 이게
어떤 유도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없죠. 쭉 가다 보면 그날의 풍향이라든가 습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박격포를 쏘면 항상 먼저 탄을 쏘고 예. 그거에 따라서 맞아요. 원탄이냐 근탄이냐 해서 이렇게 줄이기 뭐 이렇게 조정을 해서 더 위험한데 산에 그렇죠. 올라가서 막 예, 깃발 들고 해가지고 탄착군 줄이잖아요. 형성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포의 제한 사항인데 예. 제가 이제 연합사 정책처장을 할 때 예. 미국에서 미국 우리 사성 장관 하셨던 브룩스 연합사령관님이 계시죠. 예, 예. 그분이 이제 아프간에서도 전쟁을 하셨고 네. 이라크에서도 전쟁을 하셨던 예. 아주 전쟁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그렇죠. 제가 모시고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을에 하는 승진 훈련장에서 포천. 예, 포천 거기서 한번 화력 시범을 예. 보였는데 저희 K9 자주포가 사격을 그게 40km 정도 날아가는데 이제 승진 훈련장에서는 한 몇 킬로 정도 줄여가지고 그렇죠. 예. 한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산에 예. 포탄을 쐈는데 예. 이 포탄 9발이 예. 정말 점 하나에 가서 다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양궁이에요. 김신영이에요. 그걸 보시고 야, 한국 K9 자주포는 미군 저격수가 쏘는 것보다 더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제 옆에 앉아서 직접 들으신 거죠? 네,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니까 정말 자기들 팔라딘 자주포가 위험하다. 한국한테 뺏기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저희들이 이제 자주포라든가 무기 체계가 정말 우수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 최 전무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단이라는 굉장히 슬픈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안보 위기 속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사용을 하면서 그렇죠. 문제점이 뭔지 개선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우수성이 있는데 또 해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림팩 훈련을 나갑니다. 그렇죠. 태평양 동맹 미국 동맹 국가끼리 거기 가서 이제 구축함이 잠수함을 찾는 훈련이라든가 잠수함이 또 구축함을 격파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데 거기서 보면 항상 해마다 한국 해군의 우수성 무기 체계의 우수성이 타 국가들이 굉장히 좀 놀라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의 그런 어떤 분단의 아픔과 저희의 그 안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희생의 그런 결과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역대 정부가 정말 자주국방이라는 그 기치 아래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정부도 하나 소홀함이 없이 정말 그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그 측면에서 꾸준히 방위 산업을 육성해온 그러한 데 기인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K9 박격포가 지금 그 대체로 몇 개 국가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기사로 접한 건 터키라고 그러죠. 튀르키예. 네, 튀르키예를 가장 먼저 시작을 실제로 했죠. 정 장군님도 그 튀르키예 수출에 관여를 좀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관여한 것은 아니고 그 당시 제가 이제 우리 군 고위 수뇌부의 그 비서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쭉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아는데 사실 이것이 99년 우리가 3월 달에 이제 한 터키 그 당시엔 터키에 방산 회의를 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주고 현지에서 공동 생산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제 통상 무기라는 것이 이제 기술 때문에 공동 생산을 한다든가 기술 이전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각 국가들이. 근데 저희가 그 터키의 99년에 이것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터키의 현지 공동 생산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추진을 했고 이때 정부와 기업과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던 우리 군 관계자들의 삼박자가 정말 맞아 떨어졌는데 그 당시 이제 99년에 막 이런 수출 협상을 할 때 99년 8월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이즈미즈 지역인가 그쪽에 났을 때 우리 그 당시 육군 총장부터 시작해서 군 관계자들이 구호를 하면서 그쪽에 많이 현지에 격려를 많이 갖고 우리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것이 그 당시 터키군 의사결정을 하는 사성 장군께서 지상군 사령관이 아테시 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독일 무관을 하셨어요.
독일에서 대령 때 대사 독일 무관을 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독일 쪽 무기를 그렇겠죠. 선호하셨죠. 그 당시 독일의 펜저 2000이라는 자주포하고 저희 K9 자주포가 경합을 벌였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이제 독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테시 대장의 바로 전임자 은퇴를 하신 그 사성 장군을 그래도 터키에서는 사성 장군이 전역을 해도 굉장히 영향력이 크시더라고요. 이분을 그분이 그 당시에 그 쾌살 대장이라는 분인데 이분하고 인연이 있는 터키 국방무관이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당시 터키 한국의 국방무관이 소령 때 터키에서 공부를 했는데 2년 동안 지휘참모대학에서 우리 장교가 네, 우리 장교가 터키에서 80년대 초반에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의 담임 선생님 같은 쉽게 얘기하면 담임 교관, 담임 선생님이 전임 사성장군 쾌살 대장이셨어요. 그 이 쾌살 대장 근데 이분이 소령 때 근무하고 한 10년 뒤에 터키에 무관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 무기 수출을 앞에서 선봉장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쾌살 대장이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알고 저희 합참의장, 저희 뭐 정말 군사령관, 국방부 장관님들까지 다 이 쾌살 대장한테 공을 들여서 결국은 그 펜저 2000에서 저희 K9으로 전환하는 그러한 히든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무기를 하나 수출한다는 거는 어느 기업이 잘해서 또 군이 잘해서 뭐 정부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튀르키예 K9을 수출했을 때 가장 성공적인 사례가 되지 않았나. 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 뭐 장군 뭐 대통령 독일 육사에서 공부하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우리 육사에서도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그 신흥국 쪽 군사 인재들 이렇게 좀 영입해가지고 교육도 시켜주고 그런 거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다 의사결정자들. 실제 하고 있네요. 지금 특히 동남아시아, 태국, 뭐 인도네시아 이쪽의 사관생도들을 1학년 때부터 4년 동안 교육을 시키고 또 제가 국방대 총장했던 국방대학교에서는 한 11개 국가의 대령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그렇군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지한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저희도 교육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독일 얘기가 나와서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우리가 호주의 레드백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때 거기서도 또 우리가 독일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근데 이제 워낙 뭐 아시겠지만 독일이 2차 대전, 1차 대전 때 그 전쟁에 아주 전차군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월드컵 축구할 때 보면 독일은 다 전차군단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왜 전차군단이라고 그러냐면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제 구데리안 장군, 롬멜 장군이 전차를 끌고 전쟁 초기에 서유럽, 아프리카 지역을 완전히 그 브리치 크리에크라는 이제 전격전 전략으로 전차를 앞세워서 휩쓸었기 때문에 서유럽에서는 가장 공포가 독일 전차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독일의 전차군단 하는데 저희들이 사실 요번에 레드백을 호주에다가 수출을 하게 된 것은 독일의 라인메탈사라는 경쟁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는 1899년에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창업을 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1899년이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진짜 그 조선시대 구한말 뭐 모터 하나 못 만들 때인데 이 라인메탈 회사가 1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큰 군수 방산 회사였습니다. 1차 대전 말에 라인메탈의 직원만 약 4만 8천 명 정도 되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펜서 2차 대전 때 독일 전차 펜서라는 표범이라는 그런 독일 전차의 주포를 만드는 120mm 포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고 그러니까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전통을 갖고 있고 저희는 6.25 전쟁 1950년에 탱크 한 대도 없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호주에서 우리 레드백과 라인메탈의 그 장갑차가 성능 시험을 해서 호주가 저희 한국 그 무기를 택했다는 거는 소위 말해서 독일에서 월드컵을 했는데 결승에서 우리 한국이
독일에서 독일 팀을 결승에서 이긴 것보다 더한 쾌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우리한테 좀 약한 면이 있나 봐요. 근데 최영주 전문의. 네. 근데 뭐 사실 뭐 방산이 진짜 비약적으로 성장한 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탱크 한 대 없던 나라가 그때 뭐 러시아제 탱크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예. 진짜 숨져가고 사실 뭐 6탄 그런 조가 사실 뭐 수탄 5m 네. 들고 사실 군사학 때 뭐 그런 역사를 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거죠. 사실 뭐 장렬히 전사했다는 네. 거지만은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저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 건지 아직도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이 왜냐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의 기억의 잔상 속에는 야, 그 부분적으로 몇 개 했겠지 뭐 우리 아직은 안 될 걸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꽤 있으실 거예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수출을 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들이 뭐 K9 자주포가 터키에서 수출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이 전환된 시점을 저희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폴란드에 사실 K9 자주포를 납품하는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된 거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글로벌 방산 대국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과 이 수입의 배수가 한 10배가 넘습니다. 그냥 방산 강국이다 그러면 영국이 한 1, 2배 되고 독일 같은 경우도 한 10배 정도 이렇게 내외 수입 대비 수출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수보다 수출 시장이 훨씬 10배 혹은 적어도 한 2, 3배 되는 게 글로벌 방산 기업인데 예. 실제로 대한민국은 거의 0에 수렴했었어요. 그 0에 수렴했다는 얘기는 결국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업체는 예. 자주국방 내지는 국내 수요에 의해서 방위 산업이 성장했던 것이지. 그 얘기는 수출 제로. 그렇습니다. 수출이 거의 전무했었는데 예. 이 내수 중심에서 어떻게 수출 중심으로 전환됐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당연히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안보 환경의 변화가 당연히 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국방비들을 증액하는 것들도 있었고. 예. 근데 결국 핵심은 공급 부족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여 년 동안에 글로벌 방산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국방비를 축소하고 또 방산 캐파들을 줄이면서 이 전 세계의 무기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2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긴급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공장 지어가지고 다시 무기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30년 동안 생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유지보수를 하지 않았던 유럽의 그 나토의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공급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K 같은 경우는 우리 K 방산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장에 투입돼서 기술 개선, 성능 개선 계속 하고 있었고 예. 또 방위산업청이 결국은 공정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기업들이나 방산산업 기업들을 관리 감독해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K 방산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 정부 주도형의 이 성장 모델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현재 수출 주도로 전환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수출 규모라는 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어느 정도 규모냐라고 말씀 주시는데 예. 2020년 이전에는 저희가 연간 30억 달러 정도 수준밖에 안 됐어요. 30억 달러 하면 뭐 3조 한 네, 7, 그렇죠. 8천억. 근데 2021년에 70억 달러 하고요. 예. 2022년에 170억 달러.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세계 이 무기 수출 시장에서 저희가 시장 점유율 9위로 올라갑니다. 예. 탑 10 안에 들어가는 증가율은 당연히 1등이죠. 당연히 1등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수입 대비 수출의 비중은 예. 0.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도 엄청나게 K방산이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의 0에 수렴하다가 예. 지금 한 0.5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러니까 1이 되는 거 1이 되면 이제 수출 수입이 균형이 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0.5는 아직도 수출이 반밖에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출의 비중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예,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의 어떤 성장성은 지금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대부분의 방산 기업들이 그 수출 관련된 수주 현황들이 지금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탑10 방산 기업들의 평균 수주 그 연수가 예. 3에서 5년 정도 됩니다. 일거리를 한 3에서 5년 정도 일거리는 갖고 있다. 갖고 있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이 방산 기업의 매출을 수주할 때 잡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생산해서 납품했을 때, 예. 인도할 때 매출에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은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수출 수주가 되면 주가가 반등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밸류에이션이 반영이 되는
매출과 수익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앞으로 3년 내지 5년 꾸준히 그렇군요. 수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모두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이 정부의 예산 가지고 방위산업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열다가 이게 투자자들한테도 이게 돈이 되겠네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 방위산업 업체에다가도 돈들이 이렇게 시중 자금들이 들어가니까 그게 생산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첨단화하면서 또 규모의 경제로는 캐파의 증설들이 이제 일어났을 텐데 투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딱 라이트 타이밍이 어느 때라고 보시는 거죠? 방위산업체 특히 이제 방산기업들을 볼 때는 저희가 그냥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수출, 그러니까 해외 수주가 지속될 것이냐,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당연히 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 수출 품목이나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느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2023년에 우리나라가 주요 수출했던 대상국이 그 12개국으로 국가가 다변화됩니다. 과거에는 2020년에는 한 4개 나라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국가가 점점 좀 다변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폴란드나 뭐 호주 이런 국가가 아니라 거기에 동남아 국가들 그리고 심지어 그 뭐 캐나다 같은 국가들까지도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는 거. 또 수출 품목도 저희가 지금 K라인 자주품만 얘기를 했지만 뭐 지금 작년까지는 한 6개 정도의 품목만이 수출이 됐었는데 지금 12개로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도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K방산이 한국의 새로운 수출 아이템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와 이 K방산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실리콘밸리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 사실 거기도 방위산업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실리콘밸리는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의 레이더 기술에 의해서 영국이나 미국의 전투기들이 계속해서 추락했었으니까 네. 미군 같은 경우에는 한 18,000대 정도의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영국 같은 데는 무려 22,000대 정도가 추락합니다. 그때 양국의 병사가 무려 8만 명이 사상 경제적 손실은 또 했었던 거죠. 포로도 잡히고. 근데 그 당시에 그 독일의 앞서 우리 그 장군님도 말씀 주셨지만 독일이 사실 글로벌 최대 방산 국가였고 기술 국가여서 경계 범위가 한 320km 정도 되는 그 조기 경보 레이더 마무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한 20개나 있었고 그리고 240km의 경계가 가능한 와세르만 뭐 전방이 360도 여기를 그 반경 290km까지 경계할 수 있었던 것들이 야그트 슬루츠 뭐 이런 것들이 쫙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당시 미국의 기술이 어느 정도였냐면 맑은 날, 그다음에 시야가 양호한 날만 전투기 떠서 폭탄 투하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독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전격적으로 독일군이 사용하는 레이더를 방해하거나 혼란시키기 위한 레이더 분석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버드 대학의 비밀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게 하버드 라디오 리서치 랩. 핵심 요원 중 한 명이 프레드릭 터만 교수입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때 1926년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로 취임을 하거든요. 그 캘리포니아로 간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프레드릭 터만 교수가 그 실리콘밸리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이 바로 그 RPL에 연관이 되어 있고 핵심 요원이었고 그중 몇 명을 데리고 와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ERL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게 일렉트로닉스 리서치 랩인데 이분이 만든 게 결국은 실리콘밸리의 시작이 됩니다. 되는군요.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그 유명한 윌리엄 휴렛 HP를 만든 휴렛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데이비드 패커드 같은 이 분들의 지도 교수를 하면서 여기에서 스탠포드가 서부의 MIT다라는 명성을 얻으면서 당연히 마이크로 전파 같은 그렇군요. 기술 연구를 하고 결국 그게 반도체 기술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창업이 되고 그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금융 벤처 투자가 육성되고 그래서 현재 실리콘밸리가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방산 기업 그리고 지금 이 재래식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클러스터를 잘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민용 기술 형태, 군용 기술 형태의 끝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실리콘밸리 모델을 잘 벤치마크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장군님도 굉장히 그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군 주도, 국가 주도의 산업에서 민간이 진짜 이제 기술 개발하고 민간의 자본이 들어가고 그게 대외 수출로 이어지는 이런 환경이 되면 사실 어느 산업
마찬가지지만 규모의 경제가 달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 수익성이 좋아진 여유를 가지고 더 첨단의 기술 개발을 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로 가는데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군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패턴의 변화, 방위산업의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예, 앞으로 우선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최 전무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 앞으로 방위산업의 소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적인 예로 미국의 이제 해군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나오션이라든가 해군 구축함 만들고 이러는 사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수출 시장이 일반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우리가 미국에다가 무슨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에다가 우리가 구축함을 팔어 이런 의문을 그렇죠. 많이 가질 거예요. 근데 미국은 사실은 조선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미군의 해군 전력은 항공모함 위주의 비행기를 싣고 탐지하고 전 세계 바다를 다니면서 거기서부터 떠가지고 이제 적을 제압하는 그러한 전력이었는데 마크 에스퍼 장관이 배틀 디펜스 2045라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거기에 앞으로 미국의 함대는 유무인 함정이 약 500척 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항공모함 위주였던 이 미국의 전력이 이제 군함 위주로 항공모함이 아닌 구축함, 유무인함 위주로 변화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현재 중국 해군이 한 350척이 있는데 미 해군이 290척 정도. 척수가 딸리는군요. 척이 모자라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남중국해만 봐도 타이완과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이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유무인 수상함이 필요하다. 항모 전단 가지고는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소요가 막 늘어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어떤 시장 한 부분을 보면 인도가 그동안에 인도의 모든 군수 지원 무기 체계는 70%가 러시아에 그렇죠. 의존했었습니다. 그 저희가 2018년에 저희 무기 체계를 비호복합 무기 체계를 이제 그 하나 그때는 디펜스죠. 만들어서 인도에다가 거의 성사되기 직전인데 이제 러시아의 아주 그 강력한 항의로 인도가 저희 거를 채택을 못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그렇죠. 글로벌한 자기들 국제적 위상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이러한 입장에서 러시아 무기에 계속 의존할 수는 없거든요. 또 미국이 또 인태 전략을 하면 인태 전략에 참가를 했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국가 전략이 2018년 저희가 비호복합을 그쪽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던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인도는 그 자체적으로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그 국산화 전략을 하면서 저희들의 그 기술 이전과 투르키예처럼 공동 생산, 현지 공동 생산을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럼 인도는 지금 세계 중국 규모 면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고 뭐 1위란 얘기가 있죠. 앞으로 새로운 시장들이 이렇게 큰 시장들이 열리기 때문에 여기에 저 최 전무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방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그 좀 시장은 많이 열려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럼 과연 지금의 이제 무기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독점적인 위치, 10위 안에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냉정히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무기 체계가 많이 변화됩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얼마 전에 이란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한 걸 보면 이제는 드론이라든가 무인 시스템이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그러면 이 무인 시스템을 우리 군에 도입하려고 하면 기존의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는 군이 주도하고 국가가 주도하는 그 시스템으로 현재 시스템으로 이 빠른 과학 기술을 대화 힘들겠네요. 무기 체계에 접목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민간이 그걸 주도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점에서는 좀 미래를 보면서 냉정히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보고 우리 나갈 방향을 설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민간 영역에서도 그렇죠. 대형 수주 이게 수주 산업이니까 대형 수주를 한 다음에 그러면 끝이냐? 그것도 아닌 게 이른바 MRO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메인테넌스 리페어 오퍼레이션.
이러면서 계속 로얄티도 받고 어떤 메인테넌스 하는 비용들도 받아야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지는데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가기는 조금은 초기 단계라고 봐야죠.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뭐 메인터넌스 그다음에 리페어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MRO 비즈니스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 예. 우리가 뭐 현대자동차도 자동차 납품한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해서 정비 뭐 예. 그다음에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MRO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소모품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 방산은 훨씬 더 MRO 시장이 큽니다. 그리고 방산 무기는 이 MRO 기간이 짧은 것들이 한 10년, 긴 건 한 30년 이상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무기 체제라는 것은 쉽게 바꿀 수가 없고 지금 현재 글로벌 상황 자체가 과거처럼 무슨 소련제나 러시아제나 중국제를 인도 같은 국가들이 살 수 있는 체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처럼 미중 패권 전쟁과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한 두 개로 가치 체인이 바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그리고 나토, 이 한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무기 체제들을 이 체제 하에서는 비슷한 제품들이 공급될 수밖에 없고 일단 공급되면 10년에서 한 30년 정도의 MRO가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죠. 독일의 티센그룹 같은 게 2099이라든가 214급 잠수함을 수출한 다음에 한 30년 이상의 MRO 매출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MRO가 최소 보면 한 5년, 10년 동으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데 무기 판매 매출의 한 3분의 1 규모가 향후 30년 정도 MRO 매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K방산이 향후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위치라든가 생산 캐파의 어떤 갭 부분 때문에 5년 내지 10년 정도는 지속적으로 호황을 이룰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만 이 시기에 납품되는 것은 당연히 그 후단으로 MRO로도 이어지겠죠. 근데 장군님께서 말씀 주신 위기 요인이 저도 이 K방산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다른 나라들은 그럼 K방산이 약진하는 동안 가만히 있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돈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나토의 방산 우수했던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뭐 이탈리아 심지어 뭐 영국, 이스라엘 이런 국가들도 다시 이 체력을 정비하고 이 방위비 예산도 증가돼서 캐파를 늘려가면서 고도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K방산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앞서 실리콘밸리 사례를 들었냐면 실리콘밸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58년에 다르파를 통해서 실리콘밸리 일대를 민간 기업이나 대학 산학 협동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실리콘밸리로 육성을 했던 모델처럼 생태계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K방산의 기회를 뭐 창원이나 이 거제와 같은 이 남부 해안 벨트에서 그동안 좀 낙후됐다거나 혹은 저조했던 이 기계공업 첨단 산업들을 다시 육성시킬 수 있는 기회로 대전환시킬 것이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K9 자주포 같은 경우도 한 300여 개의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협력업체에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K방산 기업이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확대되고 수출 국가도 확대되고 품목도 다변화되면서 확대될 때는 결국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계 산업 또 로보틱스 같은 산업들이 육성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약이 되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마이크로웨이브 밸리를 형성했었던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방위산업을 좀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방위산업체들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본다 그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아니라 코리아 프리미엄 오히려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것들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는 기회이고 그를 통해서 정부나 혹은 또 민간이나 저희들이 함께 이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포지셔닝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저 사실 기계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통 산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뭐 조선도 마찬가지고 남해안 쪽에 뭐 창원이라든지 거제라든지 또 이런 연관된 비즈니스가 이거 사양 산업이고 저거 어떻게 구조조정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현역 업체들이 창원을 중심으로 해서 기계 산업이 다시 살아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 사실 우리가 뭐 계속 어떻게 보면 온라인 또 뭐 이런 사이버 공간에서 뭘 한다 자꾸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전 세계 거대 강국들은 여전히 그런 형태의 전략적 제조업을 굉장히 선진화시키면서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계속 갖고 있는데 사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상당 부분 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도 우리 방산에 좀 기여하면서 또 나도 역시 좀 투자를 좀 잘해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우리 K방산의 기업 몇 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K방산 ETF라는 종목을 저희가 상장을 했는데 거기에는 방산 관련해서 유동 시가총액 중에서 탑10 종목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 ETF 이름이 뭐라고요? 예, 아리랑 K방산 ETF인데요. 아, 하나자산운용에서 하는 거. 방산에 또 특화하는군요, 또.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하나그룹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저희가 그 자주국방하면서 뭐 삼성그룹, 현대그룹, 뭐 LG그룹, 뭐 대우그룹 등등이 예, 뭐 하나 포함해서 방위 산업을 다 종사했었어요. 예. 근데 저희가 2014년에 이제 삼성의 방산 부분을 먼저 인수하고 예. 또 IMF 금융위기 때 대우그룹이 좀 부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로 넘어가고 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으로 넘어갔던 이런 뭐 장갑차라든가 구축함, 잠수함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 둘씩 저희 하나가 인수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육해공 우주를 아우르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 중에 대표 기업이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로키드 마틴을 지향한다면서요? 예, 실제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나 중동의 또 아시아 국가의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지금 방산하면 K9 자주포 얘기하는데 그 외에도 천무 그리고 아까 호주의 레드백 등 상당히 의미 있는 방산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를 또 소개시켜드리면 로봇스럽은 이제 유도무기 강자라고 해서 LIG 넥스원. 이게 지금 그 ETF에 편입되어 있는 포트폴리오. 예, 지금 실제로 다 편입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시다시피 LG그룹의 핵심 그 방위산업 기업인데 지금은 이제 LIG 넥스원으로 이제 계열 분리가 되어 있죠. 이 역시도 한 40년간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미사일 무기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궁2, 비궁, 현궁 등을 대표적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 특히 이 회사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미국 국방부 납품 이력을 갖고 있는 그 미국의 로봇 기업입니다.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지분을 인수하면서 예, 군용 로봇 분야에서 외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제 현대로템, 예. 이 K2 전차 사실은 이제 K2 전차는 이제 가성비 짱이라고 사실 뭐 밀떡들에서는 뭐 지금 이 K2에 맞아요.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유튜브에 치면 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K9 자주포도 사실 무인화 자동화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K2 전차도 점점 더 이제 탑승 인력들을 줄여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또 다목적 무인 차량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화 기술을 접목해서 무인 차량 기반으로 해서 차세 전차라든가 차륜형 장갑차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실제로는 지금 폴란드 수출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루마니아라든가 오만, 이집트, 인도, 뭐 불가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지금 네. K2 전차에 대한 관심과 네. 계약이 표명되고 있죠.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이 카이라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죠. 이 항공우주 카이도 우주 항공 체제에 있어서는 종합 기업이고 네. 앞서 그 T50이라든가 그다음에 차세대 전투기 이제 FA50 전투기에 대해서 실제로 공군행 실전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나 지금 말레이시아에 이제 수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좀 방문단이 왔었는데 T50이나 FA50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사실상 이 K 방산 ETF의 주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작년에 인수했죠. 하나오션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인데 뭐 하나오션 하면 뭐 전 세계가 인정하는 50여 년 동안의 조선 해양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역대 잠수함을 22척을 수주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건조한 이력을 갖고 있고 또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잠수함뿐만 아니라 뭐 구축함, 호위함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중장기적인 방위 훈련에서 안정적인 수술 확보하고 있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아까 레이더 기술 관련해서 또 우주항공 기술 관련해서 하나 시스템이라든가 또 풍산 그리고 현대 위아 이런 종목들이 K 방산 ETF의 주요 편입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개별적으로 주가의 등락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방위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친 로드맵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업체의 특성이 있고 또 지금은 이게 굉장히 본격적인 확장기라고 지금 두 분 다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수출로서의 모멘텀을 이제 막 확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개별 주식의 어떤 그 산업 외적인 어떤 변수를 사실 참아내야지만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큰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마 ETF라는 새로운 투자 툴이 이런 방위 산업에 훨씬 더 유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규모가 ETF 지금 규모가 저희 규모가 한 1,300억 정도 되는데 네. 방산 기업을 사실 개별 기업들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뭐 LIG 넥슨 이게 개별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방산 기업에 대한 어떤 탑10 포트폴리오를 네. 하나로 담을 수 있는 ETF를 통해서 저는 이게 수주의 어떤 수출 수주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등락이 좀 있고요. 저희가 그 밸런싱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밸런싱을 하는 건 그렇군요. 아니고요. 또 유동 시가총액 기준으로 쭉 세워놨기 때문에 최근에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편입 종목이 1위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6월이 되면 또 재편을 해서 이익 실현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K 방산 ETF에 차곡차곡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보면 방산 단기적으로 3 내지 5년 혹은 그 이상의 어떤 수출 수주 확산이라든가 다변화에 대한 어떤 수혜를 볼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매출이 찍히는 부분하고 MRO에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방산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현저히 낮은 현 시점에서는 그렇구나. 코리아 프리미엄을 통해서 꾸준히 좀 상승할 수 있는 펀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일반인 투자자들이 어떤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투자하기보다는 조금씩 사서 모으는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님 네. 어떻습니까? 뭐 굉장히 낙관적인 산업 전망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장밋빛 전망을 하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군사 전문가의 입장에서 우리 방산 업체들이 이런 것도 좀 유의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민간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나 사실 우리의 현 위상에 대한 냉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앞으로 쭉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지만 미래 방산의 키워드는 한 3가지 정도입니다. AI, 그다음에 무인, 그다음에 로봇. 이 3가지를 기반한 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앞으로의 그 새로운 전쟁 양상에서 그 사용자들 각 전 세계의 그 군이 요구하는 수준을 맞추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가 양산 체제라든가 그동안에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는 이것을 관심이 좀 없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그 호황을 누린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사브라는 그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가 원래는 비행기에 그렇죠. 굉장한 기술을 갖고 있고 이제 스웨덴도 나토 100년 만에 중립국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방산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 이 기술이 굉장히 저희를 맹추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방산 업체가 이것을 계속 리드를 해나가려면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이 대기업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미래전쟁의 게임 체인저인 드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안에 들어가는 각종 그 기술들이 스타트업 회사들이 많이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상생 협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 저희가 196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해오면서 중간에 굉장히 큰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80년대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율곡비리라는 방산 비리 대형 비리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방산 기업을 키우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사청도 만들어지고 현재 그래서 굉장히 저희는 그런 투명성과 청렴성 측면에서도 성공을 했다고 이제 저희들 자부를 하는데 앞으로 요 투명성과 공정성과 효율성을 어떻게 접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방사청의 기능과 각 기업들의 기능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현재의 과학기술의 변화의 속도와 함께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현재 법령과 제도를 보면 이제 무기를 하나 개발을 해가지고 획득해서 실전에 배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신속 획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기관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의 노력을 좀 더 확산해서 이제 무기 체계를 과학기술 변화에 맞춰서 신속하게 획득하고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한국 지형에서 맞는 무기 체계를 예를 들어 오만이라든가 이런데 지형이 전혀 다른 쪽에서 그 사용자들이 원하는 것으로 변화를 시켜서 보내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능력도 저희가 갖춰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기술 보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안. 예. 그러니까 그렇죠. 기술 유출. 유출 문제. 지금 그렇죠. 기술이라든가 이런 과학 기술은 결국 핵심 기술이 빠져나가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보안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기술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극복이 되고 제시가 되면 저희 한국 방사는 굉장히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전쟁에 관련된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런 데에 대한 투자도 조금 소극적으로 하려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마를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 체계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러한 첨단의 무기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잘 배치가 되면서 그 자체가 전쟁의 억제력으로 발휘될 수도 있겠고 적어도 우리나라의 분단의 현실에 있어서 우리의 방위 산업의 발전은 우리의 국부의 획득과 더불어서 한반도에서 강력한 전쟁의 억제력으로 기능해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방산이라는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과 우리 국민들의 안위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기간 산업이면서 또 투자의 관점에서도 이제 막 개화기를 맞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취지에서 여러분께 우리 방산 산업의 방위 산업의 현황과 미래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자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최 전무님도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한번 기회를 드리죠.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앞서 우리 장군님도 말씀 주셨지만 정부 주도의 어떤 집약적인 어떤 발전 전략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한 체제 하에서 국제적인 지정학적 그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기회 요인이 됐던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는 저희가 이 기회를 잡았을 때 초격차를 내지 않으면 사실 글로벌 형세로 봤을 때는 5년 내지 10년 이후에는 경쟁력이 지금처럼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현재의 방산 기술이 단순히 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상업 기술로 발전돼서 실리콘밸리를 만들었던 그런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국토의 어떤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방 결제 활성화라든가 그리고 앞서 우리 장군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방산 관련한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서 산업과 융봉합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 만드는 것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록히드 마틴 같은 세계 최첨단의 방위 산업체 출현과 또한 우리 국방의 가장 안전하고도 정말 효율적인 방위 체계를 기대해 보면서 두 분과의 대화는 이렇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장군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번 주말 인터뷰 시간에 더욱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다시 배울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를 드리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